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합동토론회에서 김병기, 서영교 후보 모두 내란을 종식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해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개혁안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전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특위도 산불 대응 지휘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맞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규모,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질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일 기자입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합동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는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하고 야당과의 협상도 능수능란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인사조직 업무를 해왔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총선 압승에 기여했다고 피력했습니다. 기호 2번 서영교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만들어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수시로 소통할 대화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기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우선 목표와 이행 방안을 묻는 공통질문에 두 후보는 내란 종식부터 꼽았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절대로 두 번 다시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입법화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법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이와 관련해서 현안 입법 청문회 특검을 추천하는 일들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후보는 선수별 모임을 만들어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수 의견을 들으며 균형점을 찾고 분야별 전문 그룹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의원 투표는 오는 13일에 합니다. 제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선출됩니다.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되는데 현역 의원 34명의 표와 맞먹는 만큼 두 후보는 당원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개혁안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엔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마라톤 의총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당협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위원장들을 모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쇄신의 기폭제가 되어 정치 교량으로서 앞장서 달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합니다. 각 지역의 최전선에서 당 쇄신의 기폭제로서 그리고 당과 국민을 잇는 정치의 교량으로서 위원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당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을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안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법과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와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특위도 가동됐는데 산불 진압 시 분산된 지휘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전 정권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질타하고 회의 주요 시설의 공사 상황과 객실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 시장은 공정률 15%입니다. 언제쯤 완료되시나요? 지금 야간 작업과 휴일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네. 지금 확보된 객실 수를 보면 경주시 1,300실, 인근 도시 1,100실, 만약 크루즈 대여해서 850실 해봐야 한 3,000여 실 좀 넘는 수준 아닙니까? 그 인근 도시들을 활용해서 한 2, 3천 객실 정도 더 준비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0개 객실 정도 이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국내외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한류 문화의 역사성이 우리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유관 역사성을 좀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초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미국의 참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미국의 경우는 보통 결정이 좀 늦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 지원특위에서는 산불 대응 지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휘 체계가 분산돼 효율적인 산불 진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해야 하고 또 산불은 산림청장이,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그런 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들불,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업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12월 달 다 돼버려요.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가유산이 산불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매뉴얼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여당이 법원 조직법 등 사법개혁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대통령을 위한 방탄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격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상고심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가 30명까지 늘어나는데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지만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은 향후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모두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면 사법체계와 함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정부 때처럼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견제 방법으로는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그리고 헌법 소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 법조계에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등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때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헌법 84조를 놓고 논쟁에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었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이제 연기를 했는데 오늘 대장동 재판도 또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 개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일 자체로 가장 가깝게 잡혀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18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유입니다. 이 서울고법은요 헌법 84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에서 이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서울중앙지법도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따라서 기일을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재판 3건입니다. 일단 대법원은요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재판을 중지한 건을 제외하면 현재 서울고법의 1건 그리고 수원지법의 2건 등 모두 3개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른 재판부도 이 속속 재판 중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제가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에게 물어봤더니 만일 본인에게 나에게 사건이 있었다면 이 헌법 84조를 좁게 해석해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이 이처럼 이 개별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네, 개별 재판부의 판단 몫이고 아직 3개의 재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 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흔들릴 수 없다라는 기조가 강하게 읽히는 부분인데요. 네. 물론 예고했던 대로 10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지만 이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형사상 소추의 범위가 모호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오는 13일에 선출되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후에 이 원내대표 판단하에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 좌정격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게 되면요, 보수단체 쪽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 헌법 소원의 경우는요, 기본권 침해 당사자, 즉 피해를 본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피해를 누가 받는가, 실제로 받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본안 판단까지 이르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상대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3개 특검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이후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상설특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검찰을 대체한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16가지 의혹들을 진상하는 규명의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 또 순직 해병대원 수사방해 의혹 관련된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앞서서 윤석열 정부는 이 내란 특검법을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4차례, 그리고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3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다라면서 이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상설특검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상설특검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탄력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상설특검에 이 마약 특검 내용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의혹은요,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는데 그 외압의 출처가 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의혹의 배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에 하나인 이종호 씨가 있고 이 씨의 배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해 왔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까지 꾸렸지만 윤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이 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서 임명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이게 특검을 이제 활용하는 그 이유가 역시 이제 수사기관들에 대한 이제 불신이 깔려 있는 그런 기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이 이제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의 검사 차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3개 특검이 통과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 검찰의 평검사 수를 합쳐보면 1,15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3개의 특검에서 규정한 파견 검사 규모가 모두 합쳐서 120명입니다. 평검사가 주로 차출되는 걸 감안했을 때 평검사 기준 10%가 무려 특검으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 검사 네. 120명이라는 규모는요, 일선 지방검찰청 2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 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등으로도 규명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보이는데 굳이 이 특검의 상설특검까지 가동해야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내란 특검은요,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이 12.3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의 방해 시도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국민의힘의 반발과 함께 이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수 여론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지지율을 올리고 싶으면 앞 정권의 치부를 털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 공공연하게 있는데, 이 특검들의 성격을 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확실하게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경제 문제 해결을 제1의 과제로 뽑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네. 3개의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동시에 가동되게 될 경우 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질 브리핑과 또 기소 여부, 그리고 재판까지 최소 2-3년 이상은 이 이슈들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60 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제38회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저력은 6월 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민주유공자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직선제를 쟁취했고 민주항쟁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공화국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상향식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권력에 줄 서는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AI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통공약이 2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농민, 어민, 중소업체가 생산한 것이라면서 규제가 오히려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당부했고 우 수석은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예방 후 박태석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수석의 신속한 추경 처리 요청이 있었고 우 의장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과 우 수석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크게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접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 총리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무적, 정책적,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심사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실용 외교 첫 무대입니다. 다음 주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외교 무대 첫 데뷔를 앞둔 가운데 그간 강조해왔던 실용 외교 구상이 어떻게 발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개최 여부인데요. 중국이나 다른 그런 무역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첫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의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남기지 않을까. 미국의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의 입장에선 양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가 늦어지면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6일 통화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임 3일 후에 전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분명한 시그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석 총리 후보자 젊었을 때는 또 반미 운동도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하고 좀 관계 개선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관세 협정으로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뜸을 들였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찐미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통해서 분명한 신호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서 일본 총리와의 소통으로 외교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더 빛을 발할지 오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외교 활동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법사위원장 반환입니다. 여야가 뒤바뀐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상임위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또 의석수에 맞춰갖고 상임위 위원장 지금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당한 요구였다. 잘못된 헛발질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또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또 여야가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 검토 제거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정상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저희 당한테 양보를 해주고 원구성을 좀 새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는 거고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공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고 지난 정부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이를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구도가 바뀐 만큼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입법을 방해하는 입법 바리케이트로 작용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맡게 되면 국회 마비 상태로 빠질 겁니다. 입법에 앞서 모든 법안을 꼼꼼히 거르는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란 민주당의 주장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등 3대 특검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특검의 임명 속도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제 배제돼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파견 특검만, 검사만 전체 이제 한 1,200명 가까운 이제 검사 중에서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박민영 대변인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사실 독소 조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많아서 저희가 지적드릴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가 특검을 막연하게 수사받기 싫다고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만 과연 특검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네.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 언론 공표 이런 것들이 국익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독소 조항을 배제한 절충안을 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저희가 계엄특검법까지 저희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다가 기어이 여당이 되자마자 첫 번째 공포 법안으로 이 3대 특검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이 여당 행정부 권력이 수사기관들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못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여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사실상 여권 세력들과만 얘기를 해서 특검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당에 대해서 정말 일방적인 정치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또한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120명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공수처 검사의 10배 규모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산 400억을 쓴다라고 하죠. 최장 6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멀쩡한 민생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검찰들까지 모조리 다 끌고 와서 이미 대부분 기소가 되었거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그런 사건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는가,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실적을 내려다 보니까 무제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언론 공표 여론전용 그런 사실관계들만 끄집어내서 차기 지방선거를 노린 그런 여론전만 펼칠 가능성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정권 초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그런 의구심들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밖에 없고, 통합을 하겠다,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통합과 좀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일단 모레 본회의는 이제 연기가 좀 됐고, 특히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 또 이제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수사 공백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3년간 검사 150명 이상이 투입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하느라고 어떤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전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만 해도 11건 정도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16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8건.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을 종합해보면 수사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 35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필요한 검사의 수가 저는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수사 공백을 초래할 만큼 부적절한 숫자라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특검이 이제야 출범하게 되면서, 이제야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서 그동안은 거부권의 벽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었던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이라도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정치 보복의 형태로 인식하는 건 역시도 맞지가 않는 게, 저는 사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본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내란에 공모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그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밝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근원지가 VIP 경로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무리하게 이 최상병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쟁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특정 세력에 대한 핍박이라던가 특정인들을 겨냥한 어떤 수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지금이냐, 그리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됐다. 뭐 이제 그런 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임 후 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를 했고, 오늘 15일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취임 10하루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질문은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다행인 것은 이제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정상외교 루트가 다 복원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G7 회의에 참석하는 거고,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실제 정상외교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좀 주목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네. 그 자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나자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닥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관세, 상호 관세 부과를 이제 유예하는 네. 그 조치를 끌어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계속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엮어서 한 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이 협상의 속도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지만, 국익에 무엇이 부합하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조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끌어내고, 그 뒤에 다른 사안들은 차차 미국 측과 입장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준비할 만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 이전에 이 관세 그 부과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과 직접 처음으로 만나면서 저는 만남의 자리가 성사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재계 현안이라던가 아니면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시각도 궁금한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그 미국 대통령들과 이 한국의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혹은 당선 직후 이제 수시간 내에 통화를 하는 것이 과거 전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성사되기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국민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죠. 실제 통화가 성사되기는 했지만 바로 그 직전 날에 미국이 먼저 요청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90여 분 가까이를 통화했던 것과 좀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20분 정도의 통화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까 관세 협상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정상적인 외교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를 먼저 복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보다는 일본과 먼저 통화를 시도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이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이 주한미군 이 상주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방위비 협상까지 결론 내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이 모멘텀이 G7 지금 회담에 초청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G7 회담에서 단순히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어떤 구애하고 스킨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유의미한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난 그 대선 국면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새 정부가 들어설 건데 굳이 왜 하느냐라고 사실 오히려 목리를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아직 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이 외교 경제 안보 라인 지금 인사 장관 지명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과거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들이 정말 맨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방국인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정치적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정권 초기에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게 6월 4일이고 6월 6일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니까 사흘 만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재판이 이제 3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재판도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박성민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부터 헌법 84조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은 결국에 대통령을 사법체계로부터 일정 정도 분리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 취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들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두고 오히려 정치 공방이 벌어졌던 지금까지의 상황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재판부는 이렇게 결정했고 남아있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아있는 재판부 역시도 재판 연기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온전하게 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고 동시에 헌법 84조의 취지를 판사들 역시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 헌재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해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소추의 범위 자체를 이 소송 진행 중인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나와 있던 본인들이 밝혔던 입장들이 있어서 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순적인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 84조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재판이 중지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 84조 해석에 현재 진행 중의 소송도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작년 대표로 이제 그 재임할 당시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던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고등법원은 말 그대로 법령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죠. 헌법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를 헌법을 근거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고 절차적 정당성에 위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재판이 정당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고등법원은 법률상의 재판 중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어야 맞죠. 그렇다라 그러면 그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 제84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해주면 그때 중단을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고등법원이 자체적으로 중단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재판 중단법을 일단 만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법령을 근거로 고등법원이 일시적으로 재판을 중단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법령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84조 취지에 맞는 법령인지 아닌지를 또다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판단의 과정에서 재판이 자연스럽게 중단되거나 재개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전혀 없고 유권 해석도 불가능한 그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권력에 굴복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막상 재판부가 재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지할 만한 수단이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뭐 이제 검찰 측에서 이 기소권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 거의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사법부까지 알아서 굴복하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헌법 제84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68조 3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 68조 3항에는 대통령 권리 또는 재판 시에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이 모조리 중단되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재판 상황 자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죠. 또한 심지어 공수처는 내란죄가 아닌 것을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누더기 사건 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법령과 헌법의 취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사법부를 권력으로 굴종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은 당 개혁 방안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을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16일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의 방향이 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과연 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거를 패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후보 교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왜 우리가 3년 만에 조기 대선을 해야 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비상계엄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여당이 그럼 정권을 제대로 뒷받침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만 저희 당이 오로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선거 패배 그 자체에 대해서만 네 탓 내 탓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쇄신과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쇄신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선거를 패배한 비대위원장이 사실 임기에 대한 그 얘기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안을 먼저 꺼내는 것이 순서가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부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중의를 모으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오늘 결론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다음에 또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정성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일단 16일 원내대표 선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내대표가 결정되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연장 추인을 못 받는다면은 30일 날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대행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중지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당 외부의 시선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내부의 계파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만이 난무할 뿐 어떤 쇄신과 개혁과 변화를 향한 어떤 진정성 있는 뭐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보면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조차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 그 이유는 이 차기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계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빠르게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그 정치에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한 무대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대위 체제로는 가서는 안 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셈법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하나의 그 목표, 개혁과 쇄신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각자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16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있고,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민주당이 또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오늘 후보자 간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로 김병기
서영교 의원 이제 2파전인 거죠? 네, 예. 어느 후보가 현재로서 뽑힐 그 가능성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처음으로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20%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게 또 어느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어렵습니다. 결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선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특색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에서 합을 맞춰봤던 최고위원으로서 합을 맞춰봤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네. 굉장히 좀 전투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 시절에 이제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서 당직을 맡아서 함께 또 나름대로의 합을 맞춰봤던 그리고 대표가 임명하셨던 그 직책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했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은 충분히 다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당원들의 투표가 20% 반영되는 것은 이 표수로 환산해 보게 되면 의원들의 한 30표에서 40표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중적인 인지도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의원들이 투표하는 목 역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의 신망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입법적인 전략이라던가 야당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국회 안에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자가 해오셨던 의정 활동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저희도 정권을 창출해본 입장에서 이제 조금은 삼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민주당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의 니즈가 다르고요, 또한 당의 니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은 이제 여당이 됐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 통합을 비롯해서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 관심이 커지는 반면에 사실 당의 구성원들은 강성층에게 소구를 해서 당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처럼 조금은 무난하게 당내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또 야당과의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사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강성층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떤 당원들의 또 표심이 반영이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명심과 별개로 약진하게 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이 될 겁니다. 집권 초기고 허니문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알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내의 다른 목소리와 강성층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면 그런 것이 바로 당정 갈등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정 갈등이라고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들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조만간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지금 뭐 당대표 선거도 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인기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 지지층들한테는. 그런데 막상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이 공세적인 의원들이 대표가 돼버리면 이게 또 국정 안정이라는 또 이제 정권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를 원할 텐데 과연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지켜보는 것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민주당,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놓고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청년마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